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 또 시민 여러분, 또 우리 학부생들 모든 분들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우욱입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한 70장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이 화두는 조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 잘 인트로를 해주셨고요. 조그만 동영상 하나 보시죠. 뒤에 잘 보이세요? 혹시? 예. 아주 짧은 한 30초짜리 심슨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화학자가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창조과학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진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의 뭐 소설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1분여 되는 심슨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많은 또 진화적 사실들을 압축하고 있으면서도 또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걸 다 1시간 만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진화에 대한 5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와 함께 더불어서 뭘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냐면 종이란 무엇인가예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창조를 믿어요. 진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개통 철학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 집사고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에요. 저희 매형과 누나는 다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그리고 남동생 둘 다 기독교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옳게 돈 버는 건 저 하나예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진화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교황님 오셨다 가셨는데 어떤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진화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허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데피니션을, 그 바운더리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진화는,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는 어떤 생명체가 씨드가 있고 그 씨드에서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이 엄청난 생명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생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다 라고는 다윈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 크게 나누면 진화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맨 처음에 그 생명의 씨드, 씨앗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오늘날 지구상에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덮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씨드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선택이나 적자생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다양성들이 종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최초로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3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진화설, 코아세르베이트에서 시작해서 세포가 막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이제 그런 화학진화설이 있고요. 무생물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해, 열수구에서 어떤 생명이 출현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주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우주 기원설은 아주 심플해요. 그 씨드가 우주에서 왔다. That's it. 그럼 아주 간편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렇게 간편하지가 또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그 밀러의 실험이며 뭐며 생물을 많이 배우셨던 안 배우셨던 자세히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요. 생명의 탄생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 놓습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것은 입증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일부 실험들의 결과들은 입증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명의 최초의 생명체와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많은 무리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부분은 소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스테리 이후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생명은, 혹시 생물 전공은 아니시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게서만 나온다.
아니면 생물이 없는 생물적 환경에서도 생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무생물적 환경에 생물이 발생할 수 있다. 파스텔이 이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무생물적 환경에서 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게 과학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무생물적 지구에서 어떤 생명체가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게 화학 진화설이든 심해 열숭설이든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건 다시 얘기하면 자연 발생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빠지죠.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쫓아서 추적을 해보다 보면 그럼 그 우주에서 온 ET는 어디서 왔느냐, 또 그 별에 또 우주에서 왔다. 그럼 그건 또 어디서 왔느냐.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주 전체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차피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어쩌면 그 질문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신이 창조했건 어떻게 됐든 간에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에 떨어지고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장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원더풀한 쇼가 이루어져서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 바로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걸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종이란 얘기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한 도둑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담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볼까요? 제가 술을 한잔 했어요. 제가 도둑이에요. 술을 한잔 한 게 아니고. 도둑이 술 먹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걸려요. 자, 이 담을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담에다 발을 올렸어요. 경찰이 저를 봤어요. 저는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죠. 왜냐면 뭐 달밤에 체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도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머지 벽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타일 넣어서 훈방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담이라고 하면 담 위에 올라 앉았어요. 넘어가려고. 담벼락 위에 올라 앉은 거죠.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도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관이 와서 뭐라 그러면 취하선처럼 이렇게 그 탁주병을 하나 들고 달을 보면서 내가 오늘 술 먹고 길을 걷다가 너무 이 달이 좋아가지고 저 달을 보고 내가 시 한 수 읊으려고 올라왔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도둑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다리 하나가 안쪽으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도둑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발이 착지를 해서 나무집 마당의 정원에 착지를 했어요. 그 순간 뭐가 성립하냐면 가택 침입죄가 성립을 하면서 도둑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흔히 진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토끼, 사람, 기린 이렇게 탁탁 종이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수십 년을 동물 분류학이든 식물 분류학이든 전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머릿속에 남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과연 종이란 무엇일까요? 종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종은 팍팍 구분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상대로 하나씩 다 창조를 했고 기린, 토끼, 말, 사자 종이 탁탁 구분이, 그런데 이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 토끼, 사자 이런 것들은요 종 수준에서 다른 게 아니고요. 과나, 적어도 과나 아니면 목이나 강 이상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이지 그건 종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이나 강이나 당연히 콩나물하고 사람하고 보면 다르죠. 하지만 그건 종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분류학적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분류학자들은 그걸 종 차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말라리아 모기를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반 포스닥 하면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하면서 참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때 많이 말랐었는데 라면 먹고 살아가지고 100만 원을 연구재단에서 포스닥을 받았는데 5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고 95만 원 가지고 일산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애를 키우면서. 참 처절했던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모기 연구를 했어요.
모기 연구를 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말라리아가 그 38선 휴전선 중심으로 해서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한 4,000명씩 장병들이, 국군 장병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립보건원이 보건당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말라리아 모기의 대가여서 이한일 교수님이라고 지금 퇴임하셨지만 함께 이제 그 휴전선 부근에, 민통선 부근에 가서 이제 말라리아 모기를 연구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8월에 팬티를 입어요. 팬티를 입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는 거죠, 거꾸로. 벗고 나서 큰 팬티를 입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안 입어요. 그 상태에서 또 잘못 얘기했죠. 팬티만 안 벗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38선에 들어가서 그 부근의 민통선 그 안에 허락을 받고 군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가부좌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러면 저를 뭘로 주는 거냐면 모기에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때는 60대 후반, 중반 가까이 되시고 또 말라리아 연구하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셔가지고 직접 말라리아를 자기한테 그 말라리아 원충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연구하다가 한쪽이 실명됐어요. 열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이 잘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나이도 65세 다 되셔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노안까지 왔는데 한쪽이 실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제 몸에 모기가 와가지고 달라붙잖아요. 지나가는 모기 안 돼요. 왜냐면 제 연구 테마는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 중에 저를 공격하는 모기가 그 시간대별로 어떤 종류가 몇 마리나 저를 공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연구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8시에서 8시 반 시간대별로 말라리아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사람 인체를 공격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모기가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저를 공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8시부터 이제 가부좌를 털고 앉아있어요. 팬티만 입고. 그러면 선생님 오른쪽 힙 위쪽에 모기 한 마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찾아요. 거기 어둡잖아요. 어둡고 이제 눈도 침침하니까 한참 걸려요. 좀 빨리 피 많이 뽑기 전에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아무튼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해서 8시에서 8시 반 5분 쉬었다가 또 8시 35분에서 9시 5분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매일 그걸 여름철에 8월에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3년 동안 했어요. 제가 하루에 수백 방씩 모기를 물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제 몸을 부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휴먼 바이팅이라고요. 저를 하나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저를 먹이로 던져서 이제 모기 연구를 하는 건데요. 개를 데리고 오면 실험실에서 이제 종을 분류하고 이 어떤 종인지 그걸 봐야 돼요. 직접 현미경으로.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에서 제일 좋은 건 그냥 포획하면서 날개에 떨어지고 날개에 이 심액이나 날개의 깃털 가지고 이게 레이스처럼 달려있는 걸 가지고 종을 구분하는데요. 거기에 까만 스팟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갖고 하는 건데 막 잡다 보면 여기도 날개도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분류하기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 걔한테서 새끼를 받아서 새끼는 아주 깨끗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새끼를 받아서 그 새끼를 보고서 종을 동정하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새끼를 받으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컷 모기가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취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말라리아 모기는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토끼나 이런 거 먹질 않아요. 쥐 이런 거는. 줘봐도 쳐다보지 않고 굶어 죽어버려요. 그럼 저는 또 다시 가서 뜯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로 소 이상 되는 대형 동물만 먹거든요. 모기도 다 기호가 있어요. 종류별로. 아무거나 먹는 게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에 있는 진모기 왱하고 노릇끼끼 한 거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걔는 아주 잡스러운 애인데 이 말라리아 모기는 굉장히 스텔스기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굉장히 음침하게 생겼어요. 몸도 커요. 그래서 큰 대형 동물 에피만 먹어요. 소를 실험실에다가 그 개 먹이겠다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주는 거예요. 누굴 주겠어요? 저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런 그 종이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망사로 이렇게 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가운데 십자로 구멍을 뚫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갖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십자 구멍 안에다가 흡충관으로 모기를 빨아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마리, 20마리 종이컵에다 집어넣고 얘가 까다로워요. 먹이 조건을 아주 잘 갖춰줘야만 먹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혈관이 많고 부드러운 데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딱 이게 컵을 얹어요. 그리고 얘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안 먹고 죽어버려요. 그럼 제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두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여러 장을 물에 적셔가지고 적당히 물이 흐르지 않도록 짜서 여기다 여러 겹으로 덮어주죠. 그러고 나서 웹서핑을 하거나 논문을 읽거나 1시간쯤 지나면 다 충분히 다 먹고요. 얘를 다시 케이지에다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을 키우면 한 마리가 한 250개의 알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알을 낳아서 알을 깨워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의 그 날개가 막
돋아 나온 그 날개, 젖은 날개가 광학현미경에서 보면 앙드레 김이 제작한 그 어떤 옷보다도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모기 날개만큼 아름다운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광학현미경에 비춘 그 모기 날개의 실루엣. 정말 환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끔 공격하면 제가 때려잡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 모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들여서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모기의 날개가 있으면 거기에 레이스에 달린 하얀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으로 까맣다고 치면 하얀 반점이 그 레이스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종을 구분해요. 그런데 하얀 반점이 있다. 그럼 얘는 아노펠레스, 야추시로엔시스. 하얀 반점이 없다. 그럼 얘는 아노펠레스 시넨시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을 구분해요.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보다 하얀 반점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분명한 것도 있지만 하얀 반점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보면 있고요. 의심스럽게 보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심지어는 하얀 반점이 있는데 굉장히 좁게, 아주 한 줄만, 원래는 이 정도 두께로 있어야 되는데 하얀 반점이 아주 가늘게 존재하거나, 하얗긴 하얀데 이게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 별별 베리에이션들이 다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종 두 개의 종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종 나누는 게, 그래서 나중에 논문 2편이 나왔지만 정말 종을 나누는 게 힘들어요. 아메바하고 사람을 보면 극단적으로 종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바부터 사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일렬로 세워놓고 어디서 자르려고 그러면요, 쉽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2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00점에서부터 50점까지 쭉 하면 100점과 50점 극명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사이에 0.1점, 0.2점 차이로 쭉 사람들이 있고 동점자 50명 이렇게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잘라서 어느 지점에서 잘라서 A를 줘야 될지 B를 줘야 될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종은 스펙트럼처럼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해요. 종을 나누는 게 매우 어렵고 평생을 연구를 해도 종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진화를 이해하는데 종분화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종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자연스럽게 교배가 일어나고 생식력 있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으며 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는 생물의 집단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교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 그럼 같은 종이 다른 종이 보려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호랑이하고 그 사자하고 갖다 놓고 우리에다 갖다 놓고 밥 안 주고 계속 때리면서 섹스할 때까지 때리면요, 그 얘도 지쳐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자연 상태가 아니죠. 그건 일단 채집을 해서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관찰하는 순간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교배가 일어나야 되고, 근데 교배가 일어나면 언제, 그 자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잠자리 따라다니는 것처럼 어느 한두 개를 계속 언제 섹스를 하는지 쳐다보고 따라다닌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평생 한 학자가 자기 인생을 걸어서 한 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말지. 그리고 대를 이어서 걔가 번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종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특히나 화석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걔를 어떻게 섹스를 시켜요? 부활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문헌에만 있는 종들, 그 다음에 어쩌다 한 개체씩 나타나는 종들이 어떤 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종을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종은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진화에 대한 오해가 시작돼요. 일반인들은 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가 바로 진화를 시작하는,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지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40장 중에 2장 넘어갔는데. 자, 쭉쭉 넘어가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추억의 노래일 거예요. 우리 대학원생이시고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잘 이 노래를 모르던데. 달려라, 야, 로보트야. 날아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보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여기까지만 하죠. 되게 1절 다 부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로봇 태권브이는 1976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자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던 그 로봇 태권브이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다 알고, 이 조종사도 알아요. 조종사는 누구죠? 철이는 깡통 로봇이에요. 여기 옆에 고춧가루 뿌리는 애고요. 여기에 조종사는 훈이와 영이에요. 이 둘은 서로 애인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여기 저기 차를 타고 와서 그럼 발가락에 뚜껑이 열려요. 그럼 들어와가지고 봉을 타고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머리 뚜껑 있는 데로 들어와요. 그럼 앞에 뭐가 있냐면 까만 고무에 바 있는 두 개의 스틱이 있어요. 당시에는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땡기면 앞발 나가고 땡기면 옆발 나가고 이런 원시적인 로봇이었어요. 유일하게 디지털라이즈 된 게 노란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르면 팔이 끊어져가지고 던져갖고 로켓 주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외계에서 온 로봇들을 이렇게 뚫고 다시 돌아오는, 자기 몸의 일부를 자해해가지고 던졌다 다시 받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로봇이에요. 제가 왜 이 로봇 태권브이를 얘기하냐면, 로봇 태권브이는 지구상에 김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아톰은 우주의 평화를 지켜요. 아톰이 훨씬 높아요, 직급상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생물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그리고 생식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리프로덕션 때문이에요. 재생산이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물이 갖고 있는 무생물과의 가장 큰 차이고 우리의 지고지순한 목적이에요. 이 말을 좀 약간 저질스럽게 하면 내 유전자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물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암컷을 찾기 위해서 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을 찾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게 우리 생물이 가지고 있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생물의 삶의 목적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치 태권브이가 날아다니면,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정말 태권브이가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태권브이 안에, 태권브이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것 같지만 기실은 그 조정관에 세균맨이 탔다고 해보세요. 그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거는 기실은 누가 아니고,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고 그 안에 탄 영희와 훈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영희와 훈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보는 이것은 어쩌면 로봇 태권브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 깊이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진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 이 영상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3초간만 보여드리는 눈뜬 동사 시리즈 1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1200명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이 영상은 멈춘 영상입니다. 움직이진 않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이 화면에 조금 과장하면 한 4분의 1 정도가 변합니다. 먼지 2개가 3개 되고 3개가 하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누구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가끔 찾는 뮤턴트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럼 되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광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저기가 변한다. 이렇게 하면 제 수호부도를 갈기갈기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다무시고 손가락도 내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분하지 마시고 찾으신 분은 제가 손들으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참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한 번 해봐도 못 찾을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시작하면 13초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작. 자, 조용히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찾으신 분. 아, 놀라워요. 3분, 4분, 5분 정도가 찾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4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자, 계속해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건 처음에 시작하기 전이고요. 요거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생깁니다. 자,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바위가 하나 생겨요. 바위 생겼죠?
자, 아까 찾으신 분 중에 바위 맞게 찾으신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좋아요. 많이 줄었어요. 우리 수명에는 절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높아지면 일찍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평균 수명은 올라가요. 그런데 절대 수명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대개 한 120살, 성경에 보면 500살, 800살까지 산 사람이 있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인간이 약 120살이에요. 그러면 120살을 살지만 뒤에 벽에 치매 걸려서 벽에 똥 바른 한 20년 빼고요. 앞에 이제 태어나서 기어다니면서 똥 집어먹는 한 5년, 10년 빼고 나면 실제로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럼 그 7, 80년 중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7, 80년을 사신 게 아니고 이제 길어봐야 15년에서 또 더 길어봐야 한 40년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산 연한이에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그걸 봤다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럽죠. 왜냐하면 눈 뜨고도 그걸 못 찾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왔고 경험치도 매우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치조차도 매우 왜곡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가 있냐면요. 이걸 딱 보면 빨간색에 집중하거나 꽃갱이 끝자루 아니면 처마 밑 아니면 자전거 바퀴살 어딘가를 보게 되죠. 한번 처음에 필이 꽂히면 열나 거기만 봐요. 자기는 제가 찾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눈을 굴리죠. 하지만 그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 90%의 시간이 처음에 필이 꽂힌 곳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운 좋게 여기에 필이 꽂힌 분은 찾아내겠죠. 하지만 필이 여기에 되게 꽂히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요 언저리에 어디를 계속 쳐다보시는 분은 절대로 이걸 찾지 못해요. 이게 바로 선택적 집중이에요. Selective Attention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인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삘이 꽂히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사실은 100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닌 한 40억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왜곡된 인지구조를 가지고 20, 30년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연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진화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따가 도망가요.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밤새 소주를 먹으면서 하염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기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는 공부한다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매우 쉬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영어인데요. 찰스 다윈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연선택이나 적자생존 얘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찰스 다윈이 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Tree of Life예요.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찰스 다윈이 썼던 가장 키 핵심어가 Tree of Life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Tree of Life가 왜 놀라운 혁신적인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트리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죠. 이 나무 가지 끝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고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다시 얘기하면 아메바와 사람까지도 다 공통의 조상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Tree of Life가. 어떻게 아메바와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저는 분자계통 진화학이라 그래서 DNA 가지고 진화학을 하는데 보면 박테리아하고 사람 사이에 굉장히 시밀러리티 유사도가 높아요. DNA. 특히나 DNA 폴리머레이즈, DNA를 중합하는 효소 DNA. 그 다음에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리보소멀 RNA DNA, rDNA.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DNA를 RNA로 전사하는 RNA 폴리머레이즈 DNA. 이렇게 DNA를 복제하거나 DNA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박테리아에서부터 바이러스, 사람까지 모두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런 정보 전달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DNA들은 박테리아에서 사람까지, 바이러스까지 엄청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통점은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그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가 혁신적인 생각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거 쭉쭉 넘어가고요. 제가 선생님 지금 제가 시계가 없는데 몇 시죠? 39분. 예. 진화론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선택하고 적자생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림만 몇 개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야생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제가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원시적인 양배추 조상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이런 브로콜리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콜리플라워, 이런 것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애완개를 데리고 저희 범어동에 있는, 대구 범어동에 있는 뒷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 개는, 털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앞쪽에 걸어오는 사람이 너무 앙증맞은 애완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근데 그 애완견은 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하고 합의를 했죠. 얘 두 개를 섹스를 시켜가지고 어떤 걸 얻기를 원할까요? 사이즈는 조만하고 털은 제 개를 닮은 털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털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 때까지 교배해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육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교배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놈을 얻는 거죠. 찰스 다윈은 당시에는 이런 육종이 흔히 있었어요. 찰스 다윈 시대에. 그래서 마치 자연이 이런 인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자연이 어떤 놈들을 선택해서 교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인공선택을 바꿔서 자연선택이라고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만 설명하고 제가 이 얘기 설명할게요. 적자생존은 이래요. 최적자생존이 아니에요. 어떤 파랑발 가마오지라고 하는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거표지에 나오는 큰 멋진 새 하나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걔는 육지에도 살고 대개는 이제 그 거위처럼 물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얘가 만약에 물갈퀴가 이 교실만큼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저으면 시속 100km로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면 먹이를 잡는 데는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육지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환경에 극단적으로 적응한 놈은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환경에 극단적으로 적응하는 놈이 아니에요. 제가 모기뿐만 아니고 바퀴벌레, 빈대, 벼룩 이렇게 여러분이 혐오하는 모든 곤충들을 주로 했거든요. 한국기생충학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상도 받았어요. 제1회 포스터 상도 받고 그랬는데 바퀴벌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바퀴벌레는요, 다리가 6개예요. 곤충이니까요. 6개인데, 바퀴벌레를 탁 뒤집어 보면, 얼마 전에 우사인 볼트가 지금 현재 현역 선수 중에 최고의 스프린터죠. 100m 선수인데, 육상 선수들은 마라토너들하고는 다르게 다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벅지는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폭발적으로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을 하나의 핀포인트로 하나에 모으는 거예요. 한 번 찍으면 10m 날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100m 단거리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바퀴벌레를 딱 뒤집어 보면요. 거기에 바퀴벌레 특징이 어떻게 되니 다리가 6개인데 그 바퀴벌레 넓은 몸에 이 배면, 이 배 쪽을 보면요. 이 전체가 다 허벅지예요. 6개가 이렇게 허벅지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종아리 끝을 보면요. 발목을 보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실처럼 가느다라요. 단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바퀴벌레가 신문지로 팍 때리면 어느새 저기가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큼 자기의 이제 그 생태적인 지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하는 건데요. 바퀴벌레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스피드를 개발했어요. 파리는 어때요? 오면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파리지 들고 있으면 바로 꺾어서 가잖아요. 어떤 비행체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다가 그 순간 180도 꺾어서 가는 건 파리밖에 없어요. 순간 달려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뚜기라 그러나요? 여치라 그러나요? 풀잎해서 서전트 점프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자기 몸에 뭐 적어도 한 7, 8배를 날아가요. 이거는 버스 9대 반을 세워놓고 인간이 서전트 점프로 버스를 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벼룩이나 이 같은 것도 보면 벼룩 확 뛰거든요. 여기까지 뛰어요. 바닥에서.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벼룩이 제 허리춤까지 뛴다는 건 뭐냐면 저희 인간의 몸으로 비교해보면 서전트 점프로 63빌딩을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생물들은 독특하게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진화해 온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건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적응들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최적자생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우리 무슨 과세요? 전기전자. 예. 올라와 보세요. 잠깐만. 우리 여선생님도 하나 필요한데 선생님 잠깐만. 예. 두 분이 애인이라고 하세요. 물론 여선생님이 짜증나겠지만 자 애인이라고 하시고 자 이제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세요. 이제 둘이 이렇게 지금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자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전혀 애인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애인이라고 하면 식사를 하고 지금 산길을 지금 산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제가 곰이에요. 이게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 놀래야죠. 시작. 하고 놀랬어요. 자, 이런 놀란 상태에서 자, 그러면 남자는 이제 신발끈을 매요. 예, 이렇게. 여자는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 요 상황 아주 좋아요. 연극해도 되겠어요? 자, 좋아요. 요 상태 스톱. 자, 이 남자는 왜 신발끈을 매고 있을까요? 이 여자보다도? 곰보다도? 그렇죠. 자, 들어가세요.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곰보다는 빨리 뛰어야죠. 곰 뒤에 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보다만 빨리 뛰면 됩니까? 칼 루이스나 그 다음에 타이슨 게이나 그 다음에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허벅지를 키울 거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나아요. 누구보다만 빨리? 여자친구보다 한 걸음만 빨리 가면 이 곰은 여자친구의 등 위에 올라타서 여자친구의 머리 쪽으로 혀를 핥고 있을 때 남자는 걸어서도 도망갈 수 있어요. 즉 적자생존을 되게 오해하는데 어느 한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막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적응을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자생존은 자기 그 환경, 생태 환경에서 먹이 경쟁을 하는 놈들끼리 경쟁했을 때 그놈보다 단 1cm만 앞에 나가면 돼요. 이게 중용 같은 거예요. 동양의 중용의 덕인데 어느 한 곳에 살짝 이길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환경에 대비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진화의 방식이에요. 우리 두 사람 너무 감사해요. 한번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실래요? 네. 역시 고대예요. 나오라면 잘 안 나오는데 나와서 연극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전 옆에서 봤어요. 표정 연기까지 너무 고마워요. 자, 이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나 일반 생물학 책이나 어디를 봐도 항상 찰스 다윈이 등장하기 전에 라마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이 라마르크는 어떻게 설명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냐면 이 사람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게 잘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그 다음 세대로 그것이 유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그 획득형질 유전, 용 불용설을 믿었어요. 라마르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대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라마르크는 용 불용설을 주창했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얻은 형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 그리고 밝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을 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설명해냈어. 그래서 라마르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찰스 다윈을 영웅으로 만드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써요. 이게 집 밟는데 아주 아름다운 배경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라마르크는 찰스 다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찰스 다윈은 단지 그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종분화를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하나의 메커니즘을 밝혔을 뿐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연이, 환경이 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이 그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생물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라마르크예요.
다만 메커니즘이 틀렸을 뿐이죠. 그 메커니즘을 바로잡은 게 바로 찰스 다윈일 뿐이에요. 그래서 라마르크는 그 도입부에서 찰스 다윈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더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리차드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안 다 하지 못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 그 지상 최대의 쇼 마지막 패러그랩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패러그랩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생명들로 가득하다. 찰스 다윈의 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무작위적이지 않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이것은 진화가 펼쳐낸 지상 최대의 쇼이다. 이렇게. 자,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진화가 일어난다고 정말 그 진화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탄생 영역 빼고 어떤 시드에서 그 다음부터를 진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싶은데 교배가 일어나고 눈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 후대까지 계속해서 번식을 이어가는 걸 눈으로 관찰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긴 놈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거 1980년대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한 15마리 정도의 그 개체가 있다고 해보죠. 이 개체 중에 하나님이든 자연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절대전능한 어떤 제우스가 어떤 놈을 선택해요.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그놈에게 유리한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직구준 신이 있어요. 그 직구준 신이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 지구상의 바닥 서피스에서 150m 위까지에 달하는 150m 위에 달하는 이런 도르코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 전체를 덮는. 이게 도르코칼을 이 신이 맨날 장난스럽게 흔들어요. 그러면 저 같은 180이 넘는 위너는 어떻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루저가 될까요? 위너가 될까요? 루저가 될 가능성이 어느 순간 잠자다가 별 생각 없이 일어나면 목이 잘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선택될까요? 150cm 이하가 선택될 거예요. 그렇겠죠? 극단적인 환경의 하나의 예예요. 이런 환경 앞, 선택 앞이 존재하면 그 자연의 선택의 힘에 의해서 150cm 이하가 수백 년이 흐르고 나면 압도적으로 파퓰레이션, 집단 내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연의 힘이 뭐를 선택했냐면 등치 큰 놈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새끼를 낳아요. 방금 낳았어요. 한 세대가 지났죠. 그 다음 등치 큰 놈 어떤 놈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하죠. 그럼 얘가 또 15마리를 낳았어요.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또 등치 큰 놈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계속 등치 큰 놈들로 선택해 가요. 등치 크면서 좀 길쭉한 놈으로 선택하죠. 계속 선택하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다양한 개체 변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이걸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럴 때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리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피트를 누르면 제가 뭐 똥 싸고 강의 준비하고 뭐 밥 먹고 뭐 세수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이 넘어가요. 이 제너레이션이 넘어갈 때는 무작위적으로 점이나 선 하나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추가할 뿐이에요. 아주 랜덤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미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우주인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게 리차드 도킨스의 1980년대에 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바이오모프, 이거 저기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집에서 심심할 때 해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최근도 아니죠. 2009년이니까 벌써 4, 5년 전에 네이처의 아티클로 실렸던 논문인데요.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는 이렇게 박테리아 콜로니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덤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전부 다 100% 유전적으로 동일한 놈이에요. 그걸 보고 클론이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놈들이죠. 요거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가져가고 3분의 1을 프랑스에서 가져가고 3분의 1은 한국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계속해서 4만 세대까지 키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만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박테리아의 게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것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아봤어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환경이 뭐 완전히 다르진 않죠. 실험실 여건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대륙, 미국 대륙,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전혀 다른 대륙에서 4만 세대, 한 10년 가까이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비교해봤죠. 비교해봤더니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2만 세대까지는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거의 없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마치 찰스 다윈의 점진주의적 진화설을 지지하는 것 같았어요. 2만 세대, 4만 세대로 넘어오면서는 후반기에는 아주 급격하게 뮤테이션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굴드,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는 분 얘기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단속 표행설이라고 폭발적으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관찰했죠. 또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이건 그전에 진화학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A라고 하는 놈이 T로 변하면 미국에서도 그 자리가 A에서 T로 변하고 한국에서도 그 자리가 A에서 T로 변해요. 그러니까 마치 똑같아요. 마치 어떤 거대한 우주의 마에스트로가 있어가지고 이 쫙 AST로 바꿔라 그러면 유럽에 있는 놈,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놈의 AST로 쫙 바꾸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진화의 그 변이의 패스웨이가 그 4만 세대를 거치는 동안 동일하게 일어나는 놈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거대한 힘이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는 밝혀야 될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자기장이든 아니면 그 외에 그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가 새로운 퀘스천 더불어서 기존의 진화학적 사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생각들이 나왔죠. 이게 그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모기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일반론을 잠깐 마무리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DNA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진화의, 그러니까 겉으로 형태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DNA 상에서 어떤 변이가 먼저 일어나요. 왜 DNA가 변해야 형태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DNA를 관찰하는 일은 진화학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일이고 이런 영역을 분자진화학이라고 해요. 저는 소보루빵을 되게 좋아해요. 소보루빵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팥빵도 좋아하지만 소보루빵과 팥빵은 격이 달라요. 세미나 때 왜 저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나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소보루빵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소보루빵은 드라마틱해요. 마치 제 인생과 비슷한데 소보루빵은 막 구웠을 때 소보루빵은요 굉장히 그 단내가 난다 그러나요? 분이 난다 그러나요? 굉장히 그 단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겉은 아주 바삭한 비스켓 같고요. 그 소보루빵을 딱 갈라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식빵이 들어있죠. 극과 극이에요. 단단하기도 다르고 달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 소보루빵이 왜 다이내믹하냐면요. 처음에 막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이것을 상온에 내어놓고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머금어가지고 개떡같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팥빵은 그렇지 않죠. 팥빵은 놀랍게도 뭐 놀라운 건 아니죠. 만들 때도 맛있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먹어도 대충 맛있어요.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보루빵은 매우 드라마틱하죠. 그러면서 만들 때 딱 한두 시간 내에 자기를 먹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렬한 빵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보루빵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비닐 안에다가 많이 팔아볼 욕심에 제과점에서 항상 하나의 비닐 안에 2개의 소보루빵을 넣어서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실험실에서 연구를 마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면서 소보루빵 하나를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갔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우리 와이프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빨리 씻어라, 옷을 벗어라. 그걸 무시하고 소보루빵 하나를 소파에서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고 치카치카를 하라는 마누라의 그 잔소리를 뒤로 하고 양말만 벗고 윗옷만 벗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 잤어요. 다만 이제 CSI 같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빵을 어디서 먹었나요? 소파에서 먹었어요. TV를 보면서 하나만 먹었어요. 찍찍이를 다시 소파에서 닫고 그걸 그 다음날 식탁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다음날 먹으려고 아침에. 그러고 나서 들어가 잤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당연히 그 빵은 거기에 있어야만 돼요. 어디 위에? 식탁 위에. 근데 빵이 없어진 거예요. 왕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할머니하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 지금은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당시에는 뭐 4살, 5살짜리였어요. 4살, 5살짜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소보루빵을 먹고 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어른 4사람, 4분 중에 한 분이 그 빵을 먹은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빵만 가져갔을 수도 없어요. 제가 먹고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죠. 그래서 4사람 중에 한 분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용의자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머니가 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노인들이 92세까지 사시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새벽잠이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저 빵을 드셨을
드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할머니께 공손하게 여쭤봤죠. 그 빵을 혹시 드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소보루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드셨나? 그러고는 이제, 남은 것도 쉽게 먹고 식탐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혹시 드셨습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빵 타령이냐고. 에이, 빨리 하고 학교 나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드셨으면 안 드셨지 왜 나한테 화를 내나 투덜거리면서 뒤돌아서 밀가루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그래도 용의선상에 있으니까 형식상 물어봤어요. 둘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봉지를 찾기 시작했죠.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문 채취는 금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빵봉지를 찾았는데 20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출근도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찾았어요. 없어요. 제가 집착을 하면 또 무섭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콩나물하고 김치 찌꺼기하고 섞여가지고 더러워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해요. 다만 한 가지 놀라운 심증을 얻었어요. 범인은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닐 종이를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거는 할머니나 어머니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범인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드신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하세요. 뭐 제가 아들이 빵을 먹었다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아까보다 더 화를 내시면서 본 적도 없다. 내가 먹었으면 성을 갈아라. 그러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탁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쳤어요. 그 노란색 선이 있죠. 관계자의 출입금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가느다란 붓과 책받침을 들고 식탁 위를 쓸기 시작했죠. 한참 지난 다음에 약간의 머리카락과 부올의 머리카락과 약간의 각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DNA 추출이 불가능해요. 다만 머리카락 끝에 지저분하게 딸려 나오는 모근세포가 있어야만 DNA 추출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두 올 중에 한 올은 모근세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DNA 추출이 가능해진 거죠. 저희 실험실에 하는 일이 DNA 추출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동물 사이의 종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DNA가 유사도 가지고. 그거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일단 범인의 DNA를 찾았죠. 돈을 따로 드릴 필요 없어요. 실험실에 있는 연구비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샘플을 확보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해서 머리카락 하나씩을 얻어가지고 DNA 염기so열 분석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그러면 지놈 프로젝트를 하면 하나에 10억씩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체 유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분자 진화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 매우 손쉽게 DNA 차이, 어떤 종간의 차이 또는 개체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구분하려면 거의 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거의 유전적으로 유사한데 구분하려면 굉장히 수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매우 보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해야 될까요? 할머니와 아버지 차이를 보려면 매우 변이가 빨리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변이가 일어나도 별로 죽지 않는 곳. 지문 유전자나 아니면 이렇게 변해도 거의 뭐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그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유전자를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노벨상 받고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이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옛날에는 석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하나의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박테리아 안에다 넣어서 우리가 원할 때 증폭할 수 있으면 그게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지금은 이 PCR이라고 하는 기법이 나오면서 1시간 만에 내가 원하는 부위를 얼마든지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수백만 카피로. 이걸 많은 사람이 노벨상 받았죠. 그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PCR 가지고 용기so열 분석을 했어요. 이게 서스펙트 용의자, 그 다음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예요.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냥 HGT의 연속선이에요. 이걸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실험실에 늘 하는 일이에요. 대화원상 시키면 금방 나오죠. 여기 보면 컴패리슨에서 이것들이 염기서열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로드 시퀀스를 해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텍스트 파일로 만든 용의자 이거 있어요. 용의자 텍스트 파일 요거를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를 하면 크러스탈 X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기 서스펙트 그랜드머더, 파더, 머더, 와이프 거가 있어요. 요거를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요. 이거를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짜증나요. 컴퓨터에서 같은 것끼리 유사도가 높은 영역들끼리 묶어주는 이걸 보고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배열을 해요. 두 컴플릿 얼라인먼트. 이거 딱 누르면요. 얼라인 하면 쫙 하고 얼라인이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거 보면 이 앞쪽은 데이터의 차이일 뿐이고요. 여기로 가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스테리스크 별표 있는 거는 100% 일치하는 영역이에요. 지금 용의자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는 아내고요. 강원도 영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머니예요. 부산 여자죠. 여기 보면 용의자 세 번째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배제. 그 다음에 할머니와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와보면 용의자는 GA하고 하나가 없는데 아버지가 GA하고 없고 할머니는 GGG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범인이에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화난 아버지를 놓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개통수를 그리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통수를 그리면 금세 나와요. 유형관계가. 드로우 추리, 개통수, 생명의 추리를 그리는 거죠. 이 DNA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그렸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추리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추리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값싸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면 오픈해서 조금 전에 그린 추리를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왔어요. 보시죠. 여기 보면 자, 그랜드 머더, 파더, 서스펙트, 머더, 와이프. 이렇게 파더와 서스펙트가 묶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추리 오브 라이프는 이 개통수는요, 여러 가지 방식의 추리가 존재해요. 뭐, 이런 것도 존재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추리의 모양을 보면 아버지를 훨씬 설득하기가 좋아요. 여기 보면 서스펙트와 파더가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꼭지에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랜드 머더가 가깝고요. 유전적으로 제일. 그 다음에 머더, 그 다음에 와이프 순으로 유전적 거리가 먼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추리도 있어요. 이런 추리는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 추리는 진화의 시간을 얘기해줘요. 똑같은 시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가지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강원도 영월에 고립돼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전적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부산이고요. 근데 보시면 이 세로줄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줄만 유전적 차이의 관계가 있냐면 가로줄만 관계가 있어요. 개통수를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거리에다가 더하기 이 거리를 하면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세로선은 넣지 않아요. 자, 그럼 보면 아버지와 서스펙트의 차이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0%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을 당하셨어요. 네.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 소설을 써본 거예요. 재미있으셨어요? 예, 제가 이런 일을 해요. 소보루빵 갖고 일을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생물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특정 베리에이션이 있는 영역들을 뽑아서 유전적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의 시밀러리티, 유사도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동물 족보를 만드는 일을 해요. 제가 2001년에 이 동물 족보 만드는 거, 절지동물 족보를 만들어서 네이처지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이처지에 냈던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절지동물, 버러지들의 족보를 DNA를 가지고 그려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뭐가 좋아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탁월한 질문이었어요.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동물의 족보를 만든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어떤 윤택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기초과학자들은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응용하고 바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했죠. 이런 게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나침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초파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진해라고 해보죠. 예를 들면 A라는 종이 있고 B라는 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게 저희 진화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면 어떤 좋은 게 있냐면 이 종이 매우 좋은 어떤 에이즈에 대한 약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밀도가 매우 낮아요. 전 세계에 찾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종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천지빛깔이로 많아요. 그러면 이 종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발견이 됐다면 이 종에서도 에이즈 치료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통수, 종 간의 개통수, 유형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뒤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전 세계, 이건 미국 주도로 해서 전 세계의 많은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개통수를 작성하는 ATOL, Tree of Life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개통수를 작성하자. 제가 올해까지 한 2007년 지금까지 환경부에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들의 DNA 족보를 만드는 일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해왔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지면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백과사전이 아니고 생물 도감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보는 굉장히 그 안에 뭐 영상부터 서식처까지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아주 풍부한 자료의 Encyclopedia of Life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벌써 만든 지 한 5, 6년 이상 지나갔고요.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Encyclopedia of Life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뒤쪽에는 성혜진화 파트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6시 넘었나요? 6시 8분이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딱 됐네요. 예. 제가 그럼 마무리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성혜진화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너무 야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저걸 먼저 할 걸 그랬나요? 그럼 맛배기로 조금만, 한 1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미장 여관 211호에 두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전이죠. 들어갔어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블라우스를 입고 온 여성의 단추를 이제 남친이 장미장 여관 211호에 들어가서 풀기 시작했어요. 5개쯤 단추를 풀었을 때 갑자기 여자가 오빠야 하고 손을 잡습니다. 대구 사투리예요. 오빠야 하고 손을 잡습니다. 오빠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빠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손을 잡고 여관을 나왔어요. 장미장 여관을.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그 여자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니 내 사랑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런데 오빠 못 믿나? 극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 블라우스 단추 5개를 풀다가 갑자기 이 오빠야가 다시 거꾸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자고 싶지만 내가 자기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억수로 올라가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 전략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답은 얘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진화에 관한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진화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생명의 탄생 부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걸 빼놓고 생명의 시드가 있고 그 다음부터 다양한 종 분화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숭이와 사람이 공통 조상을 공유했지 원숭이가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태화된 맹장이며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꼬리뼈며 이런 것들이 되게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분은 퇴화된 기관이 아무 역할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꼬리뼈를 잘라보세요.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꼬리뼈는 꼬리의 그 마지막 그 기초가 되는 뼈의 역할은 상실했지만 꼬리뼈는 여전히 우리 몸의 척추를 지지하고 앉아있는 자세를 지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스켈레톤이에요. 그래서 퇴화된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퇴화된 기관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죠. 오리지널 펑션은 안 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의 몸속에서 적응된 그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제왕절개 수술할 때 맹장을 떼어내기도 하지만 맹장이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여러 가지 그 내분비계와 관련된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는 제가 직접 읽어보질 않고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태아기관들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 제일 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이거예요. 마무리 발언인데요. 예전에는 추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밑에서 뿌리가 올라와서 생명수를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자꾸 박테리아나 이런 건 굉장히 원시적이고 사람은 매우 고등한 것처럼 보여져요. 요즘은 추리를 이렇게 안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소보루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추리는 뉘어서 그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만 있고 먼저 출현하고 뒤늦게 출현하고 이게 시간의 출현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아래 고등하고 열등하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그 추리를 뉘어놓은 거에서 볼 수 있어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역사입니다. 생물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주 지혜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다고 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사를 연구하고 진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생물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오늘 또 교훈적으로 말해주는 놀라운 교육의 장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강의하는 직업인 사람으로서는 참 좌절스러울 정도로 재밌게 해주셨다. 일단 질문 좀 가져볼까요? 비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영화 루시를 봤는데요. 거기서 진화를 할수록 생물체들이 뇌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루시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그런데요. 그 엑스맨 영화에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진화학자로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시는 이제 저는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개의 스토리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건 사실이에요. 어떤 건 사실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뇌 용량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천착해서 만든 영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는 또 사실이냐면, 우리 뇌의 용량이, 그 원시 조상형 유인원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뇌의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용량이 증가하던 뇌의 활용 부위를 증가시키든 어쨌든 사람의 삶이 점점 복잡 다단화되고 그 안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뇌 용량, CPU를 갖고 있는 놈들이 생존하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용하는 포션이나 아니면 뇌 용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진화학적으로 맞는 추론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무슨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다거나 하는 영역은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조는 그 베이스로 생각을 끌어낸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돌연변이나 기형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 돌연변이나 기형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그거 굉장히 어려운 난제고요. 1960년, 70년대, 80년대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학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립 돌연변이설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지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다 생체에 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이렇게 괜찮은데 거기 어떤 돌연변이 뮤턴트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리서한 이펙트가 있어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게 사실상 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주로 일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중립 돌연변이 가설이에요.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생명에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 하지만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중립 돌연변이 가설을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 축적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면 하나만 변해도 그냥 확 죽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유전자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돌연변이가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중립 돌연변이 가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돌연변이에는 크게 더 많은 게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가 다 똑같은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 3만 개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스터 유전자가 있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놈이 있어요. 킹 유전자. 요즘 얘기로 하면 킹 왕짱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딱 발현이 되잖아요. 그럼 부하들을 쫙 데리고 있어요. 수천 개의 유전자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딱 발현이 되면 그 밑에 대대장, 그 다음에 뭐죠? 연대장인가요? 아무튼 제가 부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가지고 특례받아서 아무튼 연대장, 대대장, 뭐 사단장, 뭐 아무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게 순서를 내려요. 심지어 분대장까지 쫙 내려가요. 그러면 얘가 턴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밑에 1000몇 개의 유전자가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턴온이 되면 천 몇 개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전에는 분자생물학이나 분자유전학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어떤 한 유전자가 변하면 그거 하나가, 1유전자가 하나의 어떤 형태를 관여하고 뭘 관여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자 발생학적인 관계, 분자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너무나 좀 발전해가지고 그 굉장히 킹왕짱 유전자는 그것이 발현되고 안 되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지금은 알고 있어요. 킹왕짱 유전자에서 A에서 그 T로 하나만 변해서 그것이 쫙 발현을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저 하위에 있는 땅개미 같은, 예를 들어서 일벌 같은 유전자는 그거 몇 개 죽어도 별로 그렇게 그 생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그 층위가 있어요. 뭐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그 안에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답은 좀 제대로 안 됐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예요. 네. 아, 기형에 관한 거. 기형에 관한 건, 이제 기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게 이제 일종의 질병이죠, 사실은. 하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단순히 질병이라면 진화의 무대에서 그런 건 사라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일정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전병이나 기형들이 나타나거든요. 다인종후군도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질병이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랄까 뭐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것은 그냥 잘못된 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치료돼서 없어야 되고 메인스트림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를 메이저로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노멀한 상태를 하나의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나머지를 비정상이라고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생명의 다양한 형태의 다형성 혹은 다변성으로 봤을 때 그것도 어느 하나의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들 수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도.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헤모글로빈 글로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괴하고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말라리아 원충이. 근데 그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공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형이에요. 왜 기형이냐면 빈혈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근데 말라리아는 치명적이에요. 빈혈은 대충 시름시름하면 살 수 있지만 말라리아가 걸리면 죽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형이 굉장히 많아요. 기형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기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기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변이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질병으로 그냥 취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변이의 한 폭 중에 양극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질문 좀 하나만 더 할까요? 초점이 질문인데 진화라는 게 진행형인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액션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예. 일본산 수산물을 평생 먹지 않아야 되는 건지. 생존에 관련된 문제네요. 진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를 다른 말로 하면 종분화예요. 그리고 생식이죠. 다음 세대로 종을 이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동안 전 세계에 수백 종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수백 종이 또 멸종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있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요. 환경이 그 기계적으로 딱 그냥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한 진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리한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놈들은 좀 더 많은 자손들을 남기고 뭐 이런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적용돼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원전이 터졌는데 그거 지금 생선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건 생물의 진화의 문제를 떠나서 반감기가 그게 몇 수백만 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들은 축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멸종하기 직전까지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물의 진화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막 온갖의 원전이 터져가지고 뭐 다 이게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그 방사선에 조사가 돼서 생식세포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안에서 또 살아나는 놈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환경 변화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 안 없어져요. 수백만 년 갑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뒤에 법사. 맞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유전자는 변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진화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찰스 다윈이나 라마르크는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체세포하고 생시세포가 있다는 걸. 어느 날 우리 체세포는 절대 정자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여기 시세포가 왠지 정자가 되고 싶어. 안 돼요. 어제 술을 이빨에 먹었는데 온몸의 모든 세포를 간세포로 바꿔서 해독하고 안 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생시세포와 그 다음에 체세포. 그리고 체세포에는 여기다 아무리 칼질을 해도 자식이 여기다 문신색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체세포는 아까 몸을 구성하는 로봇 태권부일 뿐이고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건 뭐가 넘어갑니까? 제 자식이, 제가 전도연을 좋아해서 황도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황도연이라는 애는 제 정자에서 나간 거지 제 여기 뭐 피부세포나 이런 데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식세포의 내에 유전자의 변형이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 세대로 절대로 유전자 변형이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생식세포의 변형이 일어나려면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뭐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한번 후성유전학이라고 쳐보세요. 에피제네틱스라고 찾아보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에 약간씩의 변형이 생겨요. 예,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다른 사람들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까 연기한 미안합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거 너무 재밌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장면은 좀 잘생겼어요. 예. 저랑 관계없는 얘기였는데 예. 생각해보면 제 몸에도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생명이 이제 몸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언제부터를 생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예, 이건 이제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문제가 됐던 게 난자 자체를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생명이 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접합체를 만드는 순간부터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과학적 어떤 데피니션이 있다기보다는 종교인이나 과학자들이나 그거는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철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윤리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자이고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생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 질문은 도저히 안 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거기다 첨언하면 초당 정자가 1000개씩 만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00개 만들어졌어요. 2000개, 3000개 됐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정장이 값싸요. 한번 사정하면 수억 개씩 사정을 하고요. 참 볼품이 없어요. 그 안에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거의. 그나마 꼬리가 있는데요, 움직일 때. 그 꼬리도 난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잘라서 버려지고. 그 안에 있는 DNA만 실제로 거의 들어가는 셈이에요. 남자는 거의 주는 게 없어요. 난자는 한 달에 하나씩이죠. 그래서 가임 여성들, 되게 한 25년, 30년 가임 여성이 있다고 한 달에 하나씩 하면 많아봐야 한 4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평생 동안. 근데 남자는 1초에 1000개씩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난자가 정자보다,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한 8만 배 정도 커요. 그 8만 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잠깐 제가 사이드로, 엑스트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십니다. 요새는 출산을 할 때 예,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 스캐닝 검사라고 예. 들어오는 G 스캐닝이요? 예, G 스캐닝이라고 해서 예. 1,400개 정도의 유전체를 검사를 해서 아,
그 유전체 이상 유무를 판단해주는 검사를 합니다. 예. 이게 25만 원인데요. 예.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전문가로서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되신다면 그거를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를 유전적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안 낳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는 그 아이가 약간의 유전적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사 질환이나 유전자 질환이 가끔 드물게 뭐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청색증,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오고 이러면 이제 그게 유전적 질환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켜보시고 한 2, 3주 잘 먹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어떤 청색증이 약간 호흡곤란이 있거나 그러면 빠르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네. 예. 얼마 전에 좀 어려운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예. 그 진화 심리학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가 마음 상태에 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예.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이제 나온다, 진화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요. 이건 이제 한 학기 강의해야 될 분량의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진화 심리학이 이제 진화학적 관점으로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윈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학을 의학에 접근시킨 거예요. 접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윈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군사학이나 어떤 정치학 이런 데도 경제학 이런 데다 다 해가지고 게임 이론 같은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진화학적 관점에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나온 거고 특히나 인간 이해 중에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성심리 인간 행동과 관련된, 특히 구의 행동과 관련된.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물 진화하고 거기는 뭐와 관계가 있는 섹스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 행동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이런 성심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죠. 아까 그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 제가 150m 이거 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사회 생물학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성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화학적인 논리를 접목시킨 것이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두루뭉실하게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참 재밌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늘 궁금하거든요.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진화의 경우에는 태초의 생명이 기준이라는 것을 빼먹고 종이라는 거를 참 나도 잘 모르는 거구나 하는 사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유익한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